동북아시아 지역의 균형추, 주한미군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직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국들을 긴장시키는 미친 존재감, 주한미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죠. 같은 해 9월 8일부터 남한 지역에만 약 7만 명의 미군이 도착했고, 이들은 일본군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38선 이남에 대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군대를 어떻게든 축소하고 싶었던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군부대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도서 변방 전략을 채택하며 한반도에서도 철수를 고려했죠. 결국 1949년 6월 29일 남한에는 고작 479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고 기존의 주한미군은 모두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던 북한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로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터지는 주된 배경 중 하나가 되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대대적으로 남한을 공격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미국은 부랴부랴 한반도에 대한 참전을 결정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유엔 통합군 사령부를 창설하며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 아래 국군의 작전 지휘권까지 얻게 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과 38선 돌파에 성공하는 등 곧 한반도를 통일시킬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시작된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을 끝내 감당하지 못한 채 전선을 뒤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양측의 전선은 큰 변화를 보지 못했고, 미국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슬슬 발을 빼고 싶었죠. 그렇지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와서 휴전을 할 수는 없다며 미국의 휴전 제안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물러간다면 다시 한번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이처럼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전쟁 이후에도 한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조약을 간절히 원했는데요. 만약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미국이 휴전을 진행한다면 국군은 그 이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약간의 협박까지 더해졌습니다. 당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3차 세계대전만큼은 막고 싶었던 미국은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즉 전쟁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맡아주겠다는 약속을 걸고 겨우 휴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로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이 발효되는 1954년 11월 18일부터 한국은 미국과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로 접어들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는 물론이고 10개의 예비사단 신설 비용과 79척의 군함, 그리고 100여 대의 제트 전투기를 받았습니다. 또 1988년까지도 무상으로 군사 원조를 받게 되었으니 미국의 지원은 정말 나라 하나를 살린 셈이었죠. 대신 그 대가로 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 사령부에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당장 눈앞에 북한군조차 상대할 여력이 없던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깔끔하게 인정했고, 그렇게 1957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된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규모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졌죠. 1960년대 중반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을 당시 약 4만 8천여 명의 국군이 파병되는 등 한국 정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던 시기에는 한미 군사동맹이 점차 강화되었고, 주한미군 역시 국군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닉슨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1969년 이후 아시아에서의 군사 개입을 줄이려는 닉슨 행정부의 기조 아래 한국에서도 미 육군 7사단 등 2만 명 이상의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하는 일이 있었죠. 다만 그 보완책으로 한미연합 공수기동 훈련인 포커스 레티나 훈련이나 프리덤 볼트 훈련이 생기고 한미 제1군단이라는 연합 조직이 창설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7년 지구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던 카터 행정부에서는 아예 주한미군을 대부분 철수시키고 약간의 공군 전력과 정보부대만 남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이 계획으로 3,400명의 병력이 한국에서 철수했지만 북한의 전력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CIA의 보고에 따라 더 이상의 철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편 1980년대에는 공화당의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며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이 다시금 강력해졌습니다. 전시 주둔국 지원 협정이나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전시에 더욱 잘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 기반을 닦아놨죠. 그리고 1994년 국군의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 즉 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전쟁이 나지 않은 상태
상태에 한해서 한국군에게로 돌아가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는데요. 이때까지는 전시 상태가 아니더라도 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군 사령부, 사실상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국민들은 전시의 작전 통제권도 곧 국군에게 완전히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환 과정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직 국군에게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려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국군의 능력 확보,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군의 대응 능력 확보, 마지막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라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들이 정말 완전하게 충족되는지는 살짝 의문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물론이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중국까지 매서운 눈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으니 전시작전 통제권의 완전한 전환은 현실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역시 지금과 같은 법적 지위를 한동안 유지하며 미우나 고우나 우리 국군과 꾸준히 함께할 텐데요. 과연 그 구체적인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발간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일단 전투기는 F-16 시리즈와 A-10 등을 포함해 약 90여 대, 그리고 헬기는 아파치와 블랙호크, 치누크 등을 포함해 약 40여 대, 지상전력으로는 장갑차 280여 대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60여 기, M270 MLRS 다연장 로켓 40여 문, 마지막으로 M777 곡사포 같은 야포 10여 문이 전부입니다. 그 운용병력을 전부 합해도 3만 명이 안 되는 걸 보면 세계 최강 미군의 명성에 비해서 의외로 그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평시에 이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운용한다면 미군으로서도 크게 부담되기 때문이겠죠. 대신 전시 상황이 되는 즉시 전 세계의 수많은 미군이 곧바로 배속되어 증원 전력 69만 명과 함정 160척, 그리고 항공기 2천여 대가 추가된다고 하니 굳이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전력의 주한미군은 현재상으로 미 8군 사령부 밑에 제2보병사단과 수많은 지원부대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2보병사단 아래에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96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파견될 수 있죠. 이외에도 각종 최첨단 장비로 대북 첩보 업무를 받는 501 군사정보여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포대를 운용하는 3호 방공여단 등이 모두 미 8군 예하의 부대들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는 당연하게도 해군 해병대와 공군은 물론 특수부대, 심지어 우주군까지 있는데요.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주한미 우주군 사령부는 미국의 본토 밖에서 세 번째로 창설된 우주군 부대로서 우주공간을 통한 한반도 정찰 및 감시 작업에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타격 임무까지 담당한다고 하죠. 이처럼 규모는 크지 않아도 있을 건 다 있는 강력한 주한미군은 자기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양국 간의 협정에 따라 반드시 주기적으로 국군과의 연합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때 뉴스를 통해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전면전 사태를 가정한 키 리졸브 훈련이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 그리고 유사시의 작전 수행 절차를 연습해보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인데 이 훈련들은 북한을 고려한 각국의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 따라 그 시기와 방법이 한창 달라지다가 현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제외한 두 훈련 모두 종료된 상태죠. 그렇지만 이러한 훈련들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비슷한 내용의 훈련으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는 크게 6가지 종류의 대형 훈련들이 한미 양국의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두 나라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가정하고 함께 그 대응책을 논의하는 2월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두 번째로는 과거 키 리졸브 훈련을 재구성해 공격 중심에서 방어 위주로 변화한 3월의 동맹 연습, 세 번째로는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 전단은 물론이고 한미 양국의 해병대가 총출동해 북한 원산에 대한 상륙을 연습해보는 3월의 쌍용 훈련, 네 번째로는 기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재탄생한 8월의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다섯 번째로는 양국의 전투기 수백 대가 출격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12월의 비질런트 스톰, 마지막으로 한미 해병대의 소규모 연합 상륙 훈련인 KMEF가 거의 달마다 예정되어 있죠. 이 정도면 전국 각지의 미군들 사이에서 카투사로 복무 중인 우리 친구들도 꽤나 고생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모두 건강히 전역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